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어렸을 때 사정이 있어서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애년 남쪽 시골에 살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이나 밭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장을 보거나 쇼핑할 때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로 위 어느 특정 지점. 그곳은 자주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도로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고는 항상 그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했고 사람이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도로 자체는 완만하고 잘 정비돼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만 사고가 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사람에 따르면 갑자기 손을 맞잡은 어린아이 5명 정도가 나타나 길을 막았고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 외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너희 외고조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곳에서 많은 아이가 살해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구나. 외고조 할머니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다행히 살았지만 죽거나 실종된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셨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서 어쩌면 원한을 품은 아이들이 아직도 범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 벌벌 떨었고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알겠니? 나중에 커서 차를 몰고 그 도로를 지날 때 만약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절대 차를 멈추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항상 명심해둬라. 그렇게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골에 사는 게 무서워졌지만 때마침 외할머니 댁에서 오사카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 무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가 되었고 결혼해 2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자 시골에서 놀고 싶다고 조르길래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댁을 오랜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고속도로를 지나 애년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컴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낯익은 풍경을 보며 추억에 잠기고 있었죠. 그러다 그 도로에 다다랐을 때 차 앞에 어린아이들 같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내가 누가 있어. 차 세워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순간 저는 외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엑셀을 밟고 아이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차는 아무 감각 없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놀란 아내는 다시 차를 돌려 아이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자고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다고요. 그날 밤 우리 아이들은 잠들었지만 아내와 저는 너무 무서워 시골 구경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름방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싹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아이들의 영혼이 하루빨리 성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간. 모든 건 도도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된 도도새들이 다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300여 년 전에 인류에 의해 멸종된 이 새가 난데없이 다시 나타나다니요. 그것도 수천 마리가 섬 전체에 퍼져 있다고요. 처음에는 도도새의 재등장이 세계 뉴스로 떠오르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리셔스 섬 주민들은 도도새 알을 수출하며 불을 쌓았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도새의 등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더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중국에서 털로 뒤덮인 매머드가 나타나고 거대한 들소떼가 캔자스의 작은 마을을 쓸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갑자기 깊이를 잃고 얕은 시냇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실종되었던 에밀리아 에어허트가 정상적으로 귀환했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근처에서는 바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951년에 실패했던 네바다 주의 원자폭탄 실험이 갑자기 성공적으로 재발생했습니다. 그리고 UFO가 착륙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2명의 인도인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선이 2041년에 발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텔레비전에 불려 나온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녹슬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시간의 녹슬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시간의 단편들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셀리에게도 녹슨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태아가 중년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두 개의 생명은 한 몸에 담길 수 없었고 둘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미쳐 돌아간다면 저 또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얼마 후 저도 제 몸에서 녹슨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녹슨 부분이 있다고 말할 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도도새를 보고 웃었던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망가진 것이나 녹슨 저의 신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이라는 개념조차 흐려져 버린 이 세상에서 녹슨 시간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산. 이상한 신호를 확인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신호 분석법으로도 암호 해독법으로도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신호일 뿐이거나 주변 장애물에 반사되는 규칙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나도 규칙적이었고 누군가 반드시 들어주길 바라는 듯 필사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호에 지쳐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신호 수신기가 꺼진 건 아닌지 생각했죠. 원래라면 이 시간에는 연구실 시스템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을 급히 끄고 가운을 걸친 채 신호기 앞으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지지직거리는 신호만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몇 시간 동안 신호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처음 들었던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한 탓에 목이 마른 저는 물을 마시며 잠이 들었죠. 그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미래의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뭔가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익숙한 지지직거리는 소리였죠. 사람들은 일제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움찔하며 차가운 무언가가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물컵이었고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며 또다시 익숙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소리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연구실 바닥에는 유리컵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물이 첨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에서는 꿈속에서 들었던 말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 발짝 움직이자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말소리는 멈췄고 다시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수도꼭지로 달려가 물을 틀고 신호기를 수도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물소리 속에서 믿기 힘든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깨끗한 물을 최대한 확보하라. 어떠한 미생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라. 그때 예약된 아침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황허강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황허강의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그 주변의 생물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석화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유산이다. 우리는 시간 싸움에서 실패했고 너무 많은 생물이 죽었다. 생태계는 회복 불능 상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 생명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지켜라.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아직 희망이 있으리라. 저는 화합물 레시피를 황급히 적어 내려갔고 그제야 이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택. 나는 벤치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어느새 눈앞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 사람들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세미트럭 아래에 처박혀 갈갈이 찢긴 내 몸이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옆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
검은 머리에 검은 가죽옷을 입은 10대 아이가 날 바라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트럭에 치이다니, 안 됐네, 형씨. 나는 놀라서 그 애에게 물었어. 넌 누구야? 그 애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답했지. 한번 맞춰봐. 죽음. 난 대답했어. 그러자 그 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웃었어. 잘했어. 보통 사람들은 몇 번씩 틀리던데. 그 애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갈 시간이야. 나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 잠깐만.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점고 가족도 있어. 그러자 그 애는 나를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딱 하나뿐인데 아주 쉽지는 않을걸. 나는 당황하며 물었어. 뭐든지 할게. 말만 해줘. 그 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대봐. 내 대신 죽을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거지. 나는 충격을 받았어. 뭐라고? 왜 그런 조건이 붙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이곳의 법이야. 죽음은 빚과 같은 거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야 해. 그 애는 내게 설명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끝내지. 나는 그때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머릿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아내와 딸, 로리와 사만다를 떠올렸지. 그 순간 그 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 로리랑 사만다, 진짜야? 너는 진짜 그들을 대신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그 애는 고개를 돌리며 비웃듯 말했어. 넌 정말 개쓰레기야.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애는 한 가지를 덧붙였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 순간 무언가가 나를 뒤에서 세게 잡아당겼어. 트럭은 내가 지나가려던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 검은 머리에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어. 조심해요, 아저씨. 누군가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 하지만 그때 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나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받았어. 피터슨 C. 쿠퍼 경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바이러스. 어느 날 세상을 압도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단순히 사람을 감염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하고 강력한 것이었죠. 경기도 충원시를 중심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며 충원시장은 바이러스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공포와 경제 위기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바이러스와 유전적 특성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근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원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방사능과 바이러스가 결합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기 시작했죠. 대통령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여서 아직 진단키트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실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충원시를 봉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심이었지만 국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한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이 왜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2배로 증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여행제고 3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젊은 층에게는 감기처럼 가벼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현재 60대 이상의 모든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서율과 감염성이 모두 높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통해 노령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노인들은 점점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덕분에 세대 갈등도 더욱 격화되었죠. 이 일이 충원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다행이긴 했지만 전국적인 공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원시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로 한국인들도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혐오 범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그저 체념한 것처럼 보였죠. 유튜버들은 음모론을 제시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중국이 배후라는 주장부터 일루미나티까지 여러 이론이 난무했죠. 혹시 바이러스가 한국인처럼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만우절 농담이야. 이런 우스꽝스러운 발언을 한 연예인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지만 모두가 웃기보다는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갔고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령층만을 위협했던 이 바이러스가 곧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노인들이 죽어나갔고 젊은 층은 살아남았습니다. 고령층이 사라지면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났고 정부의 복지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가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우울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삶의 의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지만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죠. 거리에는 군인들이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군인들조차도 시위를 막지 않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 모여 외쳤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군대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들에게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정치인들까지 휩쓸어갔고 한국의 정치적 중심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않았죠. 젊은 정치인이 없었던 나라는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6번째 이야기, 피사체. 어느 휴양지에 있는 작은 칵테일 바에서 위스키 온더록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상할 사진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중 누군가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붉은 머리를 가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감남석을 닮은 초록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안녕. 그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혼자 우울하게 앉아 있어서 자살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 자살할 생각은 없어요. 지갑이 비어서 오늘은 사양할게요. 나는 무례한 농담으로 응수했죠. 내가 싸구려 창녀처럼 보이니?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만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진 않았어요. 조금은. 나는 그녀를 도발하듯 대답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쓰레기인가? 사진작가입니다. 실례는 그쪽이 먼저 했어요. 그녀는 흥미로운 듯 웃으며 다시 질문했죠. 무슨 사진을 찍는데? 매직아워. 그게 뭐야? 일몰이나 일출 때의 풍경이요. 재미없네. 그녀는 짧은 치마 아래로 다리를 드러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걸 찍어봐. 예를 들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이 오히려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오늘 밤은 어때?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살짝 긁었을 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얼마나 내야 해? 나는 농담하듯 물었고 그녀는 귀엽게 웃었죠. 나는 그녀와 함께 칵테일 바를 떠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샤워를 하고 사랑을 나눴죠. 그 후 그녀는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더 찍고 싶은 거 있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나는 의자에 앉히고 그녀를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손목, 발목을 묶은 뒤 그녀의 눈을 가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죠. 그녀는 흥분한 듯 몸을 약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있잖아, 내가 왜 매직 아워를 찍는 줄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매직 아워는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야. 그 순간을 찍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찍어야 할 최고의 피사체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두 사람의 죽음. 옛날 옛적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에게는 항상 함께 다니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었죠. 둘은 행복하게 지냈지만 발에 박힌 못은 거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었어요. 어느 날 거지는 못을 빼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못이 커져서 발을 뚫고 자라버린 겁니다. 의사는 지금 못을 빼는 건 너무 아플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못은 걸을 때마다 거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을 참기 위해 거지는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아지는 거친 콘크리트 바닥에서 발이 다치고 있었죠. 한 달 뒤 못은 발목까지 꿰뚫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 거지는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며 다니게 되었죠. 의사는 그제서야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의 발도 바닥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었고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거지는 강아지를 다시 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무게가 거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쉰 후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 거지는 왜 처음부터 못을 안 뺐어? 아들은 순수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리고 왜 강아지를 안고 다녀? 더 아프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멍이 들어 보이지 않는 긴 소매 아래에 감춰진 내 팔을 나도 모르게 살짝 매만졌습니다.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이제 얼른 자자. 8번째 이야기, 유리창 속의 소리. 나는 늘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그 창문을 넘어서고 싶었다. 하지만 창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나에게 다가오진 않았다. 나는 그저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문득 한 남자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 남자가 유리창을 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려 유리창에 닿았다. 그리고 나도 그의 손을 따라 유리창에 내 손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그에게 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단절된 채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서로의 소리는 결코 닿지 않았다. 그 남자는 유리창을 한 번 더 두드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와 그의 미소만을 기억하며 여전히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다. 9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목소리.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결국 나를 감싸 안았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여기로 와. 목소리는 그렇게 나를 이끌었다. 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주변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그 목소리만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왔지만 그 목소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다가갔다. 그 주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비어있는 허공이었다. 하지만 그 허공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어둠 속의 목소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고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내 목소리였다는 것을. 10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기억. 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었지만 잃어버린 그 기억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기억 속을 헤맸다.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기억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끝내 그 기억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그 중요한 기억은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찾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11번째 이야기, 밤의 그림자. 나는 밤의 고요함을 사랑했다. 도시가 잠에 들고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산책을 나갔다. 그 시간은 언제나 내 것이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차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나와 어둠만이 남은 세상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발걸음은 조용히 인도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발소리도 멈췄다. 다시 걷기 시작하자 그 발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마치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걷다가 멈춰섰지만 이번에도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소리가 나를 따라와 집 앞에까지 도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2번째 이야기, 악몽. 잠을 자다가 나는 종종 깨어났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의 잠에서 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무언가 끔찍한 꿈을 꾼 것 같았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악몽 속에서 깨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꿈의 일부가 희미하게 기억났다. 꿈속에서 나는 한 방에 갇혀 있었다. 방 안은 캄캄했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끝없는 불안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방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꿈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꿈이 끝났음에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13번째 이야기, 늪. 어린 시절 우리 집 근처에는 깊고 어두운 늪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늪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 말이 더 궁금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늪으로 갔다. 늪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곳은 기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늪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물고기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의 손 같았다. 물속에서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 손을 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 손을 보고 있었다. 그 손은 물 위로 서서히 올라오더니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손은 나를 계속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늪의 손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손이 내 꿈속에서도 나를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다시 그 늪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14번째 이야기, 추적자. 나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니었다. 나는 그 존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시선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 골목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추적자를 발견했다. 그는 내 뒤에 서 있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내게 무언가를 말할 것 같은 순간 그는 사라져 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15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의 도시. 모든 것은 낡은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오래된 책방에서 그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낡아 찢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지도의 한가운데에 표시된 잃어버린 시간의 도시라는 글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시의 이름이 기이하게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 오랜 문서들을 뒤져보았다. 그러나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몇몇 고서들에서 그 도시의 존재를 암시하는 단서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신화나 전설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단서를 추적해갔다.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는 듯했다. 도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날로 커져갔다. 결국 나는 그 도시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오랜 조사 끝에 나는 지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를 추정했다. 도시는 산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고 아무도 그곳에 다다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나는 그 도시에 다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준비했다. 몇 주 후 나는 마침내 그 도시를 찾아 나섰다. 길은 예상대로 험난했고 나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계속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속에서 그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돌문이 도시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보였다. 나는 꿈속에서 도시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문을 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마침내 그 도시의 입구에 도착했다. 지도 속에 그려진 돌문과 똑같은 문이 나를 맞이했다. 문은 크고 무겁고 고대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도시 안은 고요했다. 거대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지만 모든 것이 오래된 채로 정지된 것 같았다. 건물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시 안을 걸으면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도시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도 소리도 없는 그 도시에서 오로지 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도시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중앙에는 거대한 시계탑이 있었다. 그 시계탑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시계가 새겨져 있었다. 시계의 숫자들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시계바늘은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시간 자체를 조종하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시간을 잃어버리러 왔는가?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시계탑 안으로 들어갔다. 시계탑 안은 어둡고 쓸쓸했다. 바닥에는 낡은 기계 부품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들이 무수히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시계들은 모두 멈춰 있었다.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잃어버린 시간의 도시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다시는 시간을 되찾지 못한다. 나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나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계탑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꼭대기에는 거대한 시계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계는 멈춰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시계 장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가 스쳤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 금속 조각은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그 조각을 시계에 끼워 넣자 갑자기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주변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거리는 바람에 휩쓸려 흩어졌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시간은 마치 녹슬고 뒤틀린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다시 흐르지 않는다. 너는 이 도시에서 시간을 잃었으니 이제 너도 잃어버린 시간의 일부가 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몸이 점점 더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 몸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겁고 둔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시계를 고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시간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그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계탑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이제 더 이상 황금빛으로 빛나지 않았다. 도시는 어둡고 썩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이 도시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내가 그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시간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시간이 멈춘 그 도시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시간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머물렀다.